자, 이번에는 7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가시죠. 하여튼 끝까지 보면 40개의 유형별로 돼 있어요. 그리고 파트별로 중요도, 출제 빈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혹시 찍기 잘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잘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찍는 걸 못 해가지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보시다시피 10번 중에 7번. 근데 이건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 단골 중에 최고 단골입니다. 문제 내기도 쉽잖아요. 자,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소액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을 모두 싸잡아서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 항목이다.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진짜 쉽다. 왜? 말 문제만 내면은 여기에 속하는 것들을 고르는 문제, 아니면 거기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계산 문제, 양쪽이 만들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통화에는 동전, 지폐,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에는 타인발행수표, 자기하수표, 가계수표, 우편수표, 송금수표. 그래서 무슨 수표. 그래서 이쪽에다 표시해볼게요. 통화대용증권에는 무슨 수표, 그리고 무슨 환, 우편한, 송금한, 전신환, 환 증서 있죠. 그 다음 이거 말고도 기타 나머지가 있는데, 근데 한꺼번에 전부 다 외우려면 옛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전, 국, 타, 자, 가, 우, 송, 일, 만, 배, 대 이렇게 있죠. 전국 타자가 우송 1만 배대. 그럼 거기 다 들어가요. 어쨌든 다 들어가요. 전신환 등서, 국고송금 통지서, 사실 하나하나 의미가 중요하진 않아요. 타인 발행 수표, 자기하 수표, 가계 수표. 오늘 뭔 날이에요? 왜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난리래? 전투기인가? 뭔 날이 아닌데, 그죠? 모르겠는데, 뭔 행사 있나? 자, 어쨌든 다시 전국 타자가 우송 1만 배. 그래서 전신환, 국고송금 해가지고, 사실 여기서는 좀 귀찮아도 늘 나오던 것만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이렇게 일람출구보, 만기되놈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거 읽어보신 다음에 그 앞 글자 어딘가 다 들어가면은 전국 타자가 우송 1만 배 하면 나와요. 그 다음 여기서 함정. 거기 X표 있는 게 함정이죠. 우표나 수입인지, 선일자 수표, 약소금, 이건 함정입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소액현금,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의 보통예금, 당좌예금인데 주의할 점은 당좌차월은 아니다. 당좌차월은 함정.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에는 공통점이 있죠. 주의할 점. 어쩌고저쩌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건데 요거를 함정을 만들죠. 그 밑에 X로 표현해 드렸죠. X로 표현해 드렸어요. 보고기간 말이 아닙니다. 보고기간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정의에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등입니다.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점, 함정도 표시해 드렸으니까 꼭 정리하시고. 자, 문제 보시죠. 밑에 문제 이런 식으로. 여기는 항목이 8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목이 적을 때는 대여섯 개, 많을 때는 한 10개도 나와요. 10개도 나와요. 그리고 이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것도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타인 발행 수표, 맞다 안 맞, 이건 맞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충청도 말로 기어 아니요 이건데, 기어 아니요, 이게 딱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걸 체크하세요. 그다음 우편한 들어가죠. 그다음 당좌예금 들어가요, 그죠? 차월 함정이라고 그랬죠. X. 그다음 양도성 예금서 90일 이내. 근데 이런 경우는 아니 취득일이 취득 당시가 안 나오잖아, 그죠? 이런 게 애매하죠. 사실은 취득 당시 90일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애매한데 문맥상으로 볼 때는 조건이 따로 없어요. 그럼 90일 이내, 3개월이 90일이잖아요. 3개월이 90일이니까 이런 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일람출고범 들어가고, 배당금 통지서 들어가고, 선일자 수표 30일 안 들어가죠. 선일자 수표는 안 들어가요. 아까 함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일자 수표.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여기 항목들이 뭔지,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포함되나 안 되나를 빨리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체크하세요. 그게 답이 몇 번이냐, 금액이 얼마냐 모릅니다. 저도 알아서 하시고 넘어가요. 그 다음 은행계정. 은행계정 조정표는 사실 말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은행계정 우리 시험에 보다시피 몇 개예요? 7번이네. 많이 나왔죠. 아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번이구나. 아니네. 8번 맞네. 그 다음 은행계정만 7번. 엄청 나와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론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죠. 그러나 결국은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냐?
당좌예금의 회사 측 잔액과 은행 측 잔액이 안 맞는 거를 조정해 주는 거, 맞춰 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불일치 원인은 결론 제일 중요한 포인트. 불일치 원인은 누군가 잘못했으니까 안 맞겠지. 또는 어느 한쪽에 미기입이죠. 어느 한쪽에 미기입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은행 쪽에 오기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미기입이에요. 통지미달. 한쪽은 기입하고 한쪽은 기입하지 않았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였죠? 마감 시간 후 입금 이런 거. 지금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은행 영업 안 하죠. 근데 제가 오늘 돈이 생겨서 길 가다 돈 주워서 그러면 안 되지 참. 돈 생겨서 은행에다 돈 넣을 수는 있죠. 자동화 코너 이용해서 넣으면 돼. 그럼 저는 오늘 날짜로 오늘 5월 25일이죠. 25일 날짜로 입금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은행은 정상적인 업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업무 시간에 전산망을 열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27일 날짜로. 근데 저는 25일 날짜로. 이렇게 시간 차이가 생기는 거. 그런 문제죠. 그래서 작성 방법은 잘못 기장했거나 기장되지 않은 쪽에서. 그 다음 4번에 조정사항을, 은행 측 조정사항과 이걸 따로따로 구분을 해드리긴 했어요. 네, 했지만 그걸 외우려고 들지 말고 거래를 분석했을 때 이건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 했다. 이걸 따지는 거. 자, 문제로 볼게요. 이건 좀 어렵죠. 사실 말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지만 어쨌든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은행 측의 오류인지 회사 측의 오류인지 이런 게 감이 오는지 이걸 하는 차원에서. 근데 문제는 일단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원래? 그럼 이건 8번 은행 계정이 아니라 7번에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결합된 거죠. 결합된 거 하이브리드 문제예요. 어쨌든 1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중에 가로 1번 현재 통화 동전 지폐 5만 원이고 우표는 함정이었죠. 지우고 그다음 만기가 2개월 남은 정기적금이 있다. 근데 취득 3년 만기예요. 근데 만기가 2개월 남았대. 근데 이런 게 애매한 거죠. 이것도 엄밀하게는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아까 이거였잖아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만기 있으면 좀 애매해요. 그럼 결국은 다시 그 만기가 2개월 남은 정기예금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도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통화는 가로 1번에 문제 1번에 가로 1번에 통화 5만 원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우표는 아니라고 그랬고 만기 2개월 남은 3만 원은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뒤에 있는 어음은 무조건 안 들어가죠. 어음은 함정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정기예금 3만 원이 들어가냐 마냐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일단 보류. 이건 일단 보류.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엄밀하게는 이게 취득 당시가 나와 있어야 돼요.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냐. 근데 지금 취득한 건지 아니면 기말 현재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류. 그 다음 두 번째. 은행 측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는 18만 원이고 그리고 회사 측 잔액은 얼마가 없네요. 자, 그럼 이거는 은행계정 조정표 이쪽에다 해야 되겠네. 자, 은행계정 조정표 해보셨죠? 회사 측 잔액과 은행 측 잔액인데 지금 방금 자료에서 은행 측의 예금 잔액 증명서가 18만 원이래요. 근데 회사 측이 얼마인가 모르네 지금. 뭐 그랬다고 치고. 그 다음 가로 3번. 자, 12월 31일 입금한 2만 원이 은행에는 1월 3일자로 입금절이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12월 31일자로 이 문제는 12월 31일자로 조정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가로 3번 회사에서는 입금했대요. 플러스 했대. 근데 은행에는 안 적었대. 그럼 이건 은행 측 조정 사항이죠. 은행 측에 더해야 되겠죠. 은행 측에 가산 2만 원. 그 다음에 4번 발행한 수표. 이때 수표를 발행하는 게 누구냐? 발행하는 건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수표. 근데 발행하는 거 누구냐 그랬는데 누구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체크. 내가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런 걸 체크하시면 돼요. 어쨌든 답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발행한 수표 발행하면 회사에서는 당좌예금에서 뺍니다. 근데 은행은 몰랐던 거니까 은행에서 같이 맞춰주려면 마이너스 3만 원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주 한국의 X1년 중 발행한 수표는 2만 원이나 회사는 3만 원 적었대. 에이? 원래는 2만 원 발행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만 원이 맞는 건데 이게 맞는 건데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2만 원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회사에서는 이걸 마이너스 3만 원 한 거죠. 3만 원 인출한 걸로 돼 있는 거죠. 수표를 발행했으면 예금에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2만 원 뺄 것을 3만 원 뺀 거예요. 그럼 금액이 안 맞지.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고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 원이 맞고 마이너스 3만 원이 아니죠. 그럼 틀린 걸 조정해 주려면 결과적으로 만 원을 더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다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결론은 만 원을 더해 줘야 되겠죠.
이랬을 때 일치되는 금액이 얼마냐. 근데 회사 측에는 어차피 잔액이 없으니까 모르고 은행 측에서 이걸 가지고 일치 금액을 조정해주면 18만 원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이건 어차피 이거 따로 이게 안 해도 잘못한 게 회사니까 회사 측에서 조정해야 된다. 은행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7만 원이죠. 17만 원. 그래서 현금은 5만 원이고 일단 이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르고 그 다음 당좌예금은 17만 원이니까 그 요것만 하면 22만 원짜리가 있나 보니까 있어요. 22만 원짜리가 있어. 그럼 이게 답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집어넣으면 3만 원이 긴가민가 했잖아요. 집어넣으면 그럼 22만 원이라 25만 원인데 25만 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4번이 정답이 된 거지. 그 문제가 이렇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일부러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일부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조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시험장 가서 이게 마음이 급하면 이게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문제 내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그러니까 취득 1, 2 나와야 되고 만기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확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아니 취득 1은 안 나와 있고 만기가 2개월 남았대.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맞다 안 맞다 이거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함정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러 넣은 거예요. 애매하거든. 근데 이럴 때 실전에서 이런 걸 찾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 봐서 애매하다 싶으면 빨리 제끼는 거. 제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시험장에서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동형 모의고사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꼬이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내가 평상시 잘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빨리 제끼고 다른 거 풀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1번부터 40번 또 41부터 80번 이렇게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푸는 겁니다. 무조건 1번부터 다 풀려고 하면은 막히게 돼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제 9번. 이건 9번하고 10번 보시면 10번은 기타 포괄, 9번은 FV 단기손익이죠. 9번하고 10번은 FV 단기손익, FV PL 금융자산하고 그 다음에 10번은 OCI 기타 포괄 금융자산,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손익 있죠. OCI 금융자산. 그래서 FV PL하고 OCI하고 이 두 가지는 그냥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무조건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온다. 단기손익이 4번 나왔고 기타 포괄은 6번 나왔네요. 어쨌거나 몇 번 나왔든 떠나서 이거는 그냥 모든 시험,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 나오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말 문제로 나오든 계산 문제로 나오든 어쨌든 이론이 돼야 계산이 되는 거니까. 자, 갑시다. 9번 단기손익 금융자산. 근데 내용은 그 9번하고 10번에 나온 게 똑같아요. 딱 보셨나 모르겠는데. 자, 먼저 최초 인식할 때. 최초의 장부 적을 때는 공정가치. 원래 원가잖아요. 최초에는 원가인데 그 원가가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죠.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로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정가치라고 표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거래원가. 거래원가를 단기손익 금융자산, FB, PL 금융자산인 경우에는 단기비용.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FV, PL 금융자산 취득과 거래원가는 단기비용, 즉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취득했고 수수료가 2만 원 발생했다면 수수료 비용 따로 이렇게 따로 처리해요. 근데 만약에 조금 이따 10번에 나오겠지만 기타 포괄 금융자산이다. 기타 포괄 금융자산 취득하고 수수료 비용 들어갔다면 원가의 산입이죠. 그래서 원가의 산입에서 102만 원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차이죠.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원가에 산입할 거냐 아주 중요합니다. 표에 보시면 공정가치의 가산 보이죠. 그리고 채무증권일 때도 공정가치의 가산. 그 다음 후속 측정, 결산 때, 기말에 공정가치법. 전부 다 공정가치법이죠. 그리고 기타 포괄 금융자산은 좀 이따 하고 그럼 단기손익 금융자산은 무조건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단기손익. 즉 평가이익이면 수익이고 평가손실이면 비용입니다. 평가이익은 수익이고 평가손실은 비용이고 그 다음 처분손익 중요하죠. 처분손익은 무조건 처분금액에서 장부금액을 빼라. 이때 장부금액은 전년도 말 공정가치. 왜냐하면 매년 공정가치로 평가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100원에 구입을 해서 X1년도 X1년 그 다음에 X1년 말에 만약에 150원에 평가가 됐다. 그럼 평가이익이죠. 그랬다 X2년에 만약에 120에 처분을 했다. 그러면 단기손익 금융자산은 무조건 처분 금액과
직전 연도 장부 금액 요걸 장부 이 금액으로 적혔을 거 아니에요.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가 100이지만 150으로 평가해서 평가 이익을 계산했겠죠. 이때 평가 이익은 수익으로 인식했겠죠. 그리고 차변에 당기손익 금융자산 FVPL 금융자산이 50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원가가 장부 금액이 150이었겠지. 그렇다 이번에 처분하게 되면 FVPL 바쁘니까 당기손익 금융자산 장부 금액은 150이 없어지고 120 받고 팔았죠, 현금. 그리고 그럼 당연히 150 전년도 말에 150에 됐던 걸 120에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처분 손실 30 이렇게 되죠. 요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100에 사왔다가 120에 팔았으면 2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수익으로 50을 적었고 이번 연도에 비용으로 30을 적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국은 20만 원 이익은 맞죠. 결론적으로. 회계는 이렇게. 그래서 결론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단기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처분할 때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이를 처분 이익이나 손실. 만약에 이익이었으면 대변에 적겠죠. 처분 이익이었으면 대변에 적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단기손익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OX 문제 가시죠. 먼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한다. 공정가치법. 이건 확실히 들어오겠죠. 이것도 긴가민가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열심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단기손익.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수익이나 비용. 맞고. 그리고 세 번째,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 수수료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그거는 단기손익이 아닐 때, 단기손익이 아닐 때예요. 단기손익일 때는 단기 비용 처리입니다.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지문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말문제 4번 말문제 이런 문제 옳지 않은 걸 찾는데 지금 했던 문제랑 같은 게 1번 나오죠.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그럼 틀린 거죠. 벌써 답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에 따른 손익은 단기손익이다.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수익과 비용 맞죠. 3번 단기손익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표시 아까 나왔던 얘기고 4번 장부 금액이 처분 금액보다 작으면 장부 금액이 처분 금액보다 작으면 즉 처분 금액이 크면이지 바꿔 말하면 이익이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평가에 따른 손익은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평가에 따른 손익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수익이나 비용이니까 지금 단기손익 자산이니까 그 다음 5번을 풀 때도 사실 5번은 분명히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계산 문제지만 자 문제 딱 보니까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주식 200주를 1,000원에 취득했대. 그리고 수수료 거래원가 수수료가 발생했대요. 수수료 그리고 해당 주식을 그 다음 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자 여기서 단기손익이네. 그럼 수수료를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기말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평가해야 되겠네. 이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처분한다면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 즉 장부 금액은 전년도 말 공정가액 두 개를 비교해서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처리해야 되겠네 라는 이론이 되어 있어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계산 문제라고 해서 무슨 공식 외워서 푸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론적인 내용이 바탕이 돼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형 읽었으니까 세 번째 줄, 그 다음 9월 달에 그 중에 절반은 50%를 800원에 처분했고 또 기말에 공정가치가 1,300원이라면 단기순이익 증가는 얼마냐 이렇게거든요. 그럼 일단 처음에 살 때 X1년 7월 1일 날 살 때 단기손익 FVPL 단기순이익이 얼마였냐? 200주에 1,000원이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그리고 중요한 건 단기비용,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처리한다는 거죠. 물론 일일이 분기할 필요는 없어요. 머릿속으로만 되면 되는 거지요. 그 다음 9월 1일 날 처분했어요. 절반을. 그럼 단기손익 금융자산 FVPL을 10만 원, 절반이니까 10만 원을 없애줬고 얼마에 팔았냐 하면 어디 갔니? 800원씩. 그럼 100주죠. 100주에 800원씩은 8만 원이잖아요. 그럼 8만 원씩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분계로 써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손실이구나. 그럼 손실이 2만 원 나왔구나. 이런 거.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절반이니까 20만 원의 반띵. 주의할 점은 이 수수료 비용이 원가에 산입됐으면 20만 5천 원.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12월 31일 날 나머지 주식
나머지 주식 50%인데 공정가치가 1,300원이니까 올랐네요. 올랐으니까 당기순이금융자산이 3만 원이 올랐죠. 10만 원이고 13만 원이니까 3만 원 올랐고, 그리고 대변의 평가이익. 평가이익이 3만 원이죠. 이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죠. 물어본 게 뭐였냐면 당기순이익의 증가액이에요. 근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결론은 수익과 비용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당기순이익이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수익이 3만 원 생겼고 비용이 2개가 생겼어요. 그죠? 수수료하고 처분 손실이. 그럼 비용은 25,000원이고 수익은 3만 원이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000원 이익이다. 5,000원 증가니까 답은 5번인데 어때요? 계산 문제지만 이런 전반적인 당기순이익 금융자산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론하고 계산 문제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같은 거지. 그 다음 넘어서 10번은 기타 포괄 금융자산입니다. 기타 포괄 금융자산도 시험에 거의 단골이죠. 계속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분증권이 있고 채무증권이 있잖아요. 지분증권이 있고 채무증권이 있는데, 자, 지분증권일 때, 자, 둘 다 최초에는 공정가치입니다.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 그리고 거래원가는 원가의 산입. 거래원가는 원가의 산입. 공정가치의 가산. 그리고 후속, 기말에 둘 다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자, 근데 채무증권일 때는 먼저 상각 후 원가로 측정. 즉, 상각 후 원가 측정이 아세요?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을 먼저 하고 나서 공정가치 평가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손익을 주의할 점은 기타 포괄. 그러니까 제목이 기타 포괄 금융자산이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죠. 그러니까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때 평가 이익과 손실을 기타 포괄, 즉 자본으로 보겠다. 그리고 처분손익, 이게 문제인데 지분증권일 때는 처분금액 마이너스 장부금액. 자, 지금 기타 포괄입니다. 기타 포괄 금융자산인데 지금 처분할 때 먼저 지분증권, 주식, 지분증권일 때 처분손익은 일단은 처분금액에서 장부금액을 빼라 그랬죠. 근데 이때 장부금액이 뭘 의미한다고요? 이때 장부금액이 처분일의 공정가치. 그럼 처분금액이 곧 처분일의 공정가치니까 결과적으로 처분손익은 제로죠. 처분손익은 없어요. 즉 지분증권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 처분금액이 다른 말로 하면 둘 다 똑같아요. 처분금액이 처분일의 처분 시점의 공정가치입니다. 처분 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처분금액 하니까 처분손익은 없어요. 처분손익은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단 수수료가 발생하면, 처분 시 수수료가 발생하면, 자, 여기서 처분 시 수수료가 발생하면 처분금액에서 수수료를 빼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존재한다면 수수료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바꿔 말하면 손실이 없다면 처분손익은 제로다. 손실이 없다면 처분손익은 제로다. 자, 이것이 여러분 공부가 돼 있으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겁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옛날에는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문제 시험 보러 갔더니 주식이야, 지분증권, 그리고 기타 포괄로 분류했대. 그리고 처분하고 손익을 물어봐. 그럼 답은 그냥 볼 것도 없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빵원입니다. 뭐가 없으면? 수수료가 없으면 빵원이 답이고,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만큼 손실입니다. 끝. 근데 이게 뭔 소리인가 모르면 기본서부터 아직도 시간 남았어요. 한 달 넘게 남았어요. 찾으면 됩니다. 찾아보시고 채무증권일 때는 자, 결과적으로 처분금액에서 여기 옆에 써 있죠. 장부금액을 빼래요. 장부금액을 빼는데 이때 장부금액은 상각 후 원가래. 상각 후 원가인데 결과적으로 그냥 원가나 마찬가지죠. 그럼 처분금액과 원가의 차이가 손익입니다. 처분손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얘는 단기손익으로 인식해요. 처분손익은 수익이나 비용이에요. 처분손익은 수익이나 비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처분손익이 원래 없어요. 처분손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수수료가 발생하면 수수료만큼은 손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재분류 조정. 만약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한 평가손익이 남아있다면 재분류 조정을
재분류 조정을 하지 않고 직접 이익여금에 대체하고 얘는 재분류 조정을 해주죠. 재분류 조정을 해줍니다. 재분류 조정을. 근데 이거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 부분이 사실 이것만 설명할래도 원래는 오늘 그것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할래도 원래는 한참 걸리죠.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요거 참고하시고 일단 갈게요. 근데 재분류 조정 옆에 있죠. 지분증권은 재분류 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재분류 조정하지 않는 거 재지 기억나세요? 요거 재분류 조정하지 않는 게 지 요 세 가지 있었잖아요. 재지가 뭐예요? 이때 재는 재평가잉여금. 이건 뒤에서도 아마 자본 파트 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얘는 재측정 손익.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 지는 요거 지분증권. 지분증권인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손익. 재지는 당기손익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근데 채무증권일 때는 당기손익으로 바꿔줘요. 재분류 조정해서 당기손익으로 바꿔줍니다. 당기손익으로. 요거. 자, OX 문제. 취득한 사채, 채무증권을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때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딱 보자마자 맞다 틀리다가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걸 체크하세요. 답이 오다 X가 아니다. OX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들어오나. 2번도 같은 건데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증권을 처분할 때 기타 포괄 손익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지금 방금 했던 얘기 이거거든요. 이게 문장 읽었을 때 보이냐 안 보이냐 그것만 메모. 그리고 답이 오다 X다가 아니라 답은 밑에 써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3, 4번 이자 수익은 매년도 현행시 자유율이 아니죠. 아니고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손익을 인식합니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수령은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에요. 배당금 수익은 당기순이익입니다.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인데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당기손익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재분류 안 됩니다. 재분류 금지. 재분류 안 되고 만약에 채무증권일 경우에는 나중에 보유 목적 사업 모형 변경 이럴 때는 변경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타 포괄로 분류했다면 당기손익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기출 예상 문제 있죠. 위에 나온 거랑 반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건 쉽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일단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이 내용이 계속 나온다는 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지금 공부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에 따라 이걸 알아들었으면 어렵지 않은 거고 아직 이 부분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은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예 포기할 건지 아니면 일단 1, 2주는 더 한번 이거 관련된 기본서랑 그 다음 기출문제지 그 단원별 문제지를 통해서 요 관련 문제를 몇 개 또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을 자꾸 풀어보시면 나중에는 감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1, 2주는 한 번 더 연습하시다가 아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접으셔도 되는데 벌써 접으시면 곤란할 거예요. 어쨌든 이 당기손익 금융자산이나 기타 포괄 금융자산은 무조건 거의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둘 다 나올지도 모르지만 하나, 적어도 하나는. 또 심지어 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는 하나야. 문제는 하나인데 당기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와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로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런 경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갑니다. 맞죠? 11번에 어음 할인. 이것도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5번 나왔나요? 보니까 어음 할인. 이것도 결론은 어음 할인 문제가 당연히 보통 할인료나 당기 손익을 물으니까 주로 계산 문제지만 결국은 이것도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계산을 하지요. 그래서 어음 할인은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현금화하는 거죠. 그래서 어음 할인 그 회계처리 2번 그 분계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어음 할인. 자, 먼저 어음을 여기다 할게요. 어음을 받으면 원래 차변에 받으러움이라고 돼 있었겠죠. 근데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해서 할인받으면 받으러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자부 어음이었다면 이자 수익 오늘까지 날짜가 지나간 만큼 이자 수익인데 이거는 경과이자. 경과분 기간이 지나간 만큼은 실현된 만큼은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할인율을 뺀 나머지 실수금을 현금이나 예금으로 받고 그리고 나머지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된다는 이 분계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분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풀립니다. 그리고 밑에 수치액, 만기 수치액 어떻게 구하고 이자는 어떻게 구하고 공식 써놨죠. 근데 그걸 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건 바로 문제로 할게요. 그냥 바로 문제로 할게요. 그냥 밑에 기출 예상 문제로 갈게요. 예상 문제 갔을 때 이런 문제는 무조건 시험장에서는 계산해야 돼. 근데 이게 분계를 안 써놓고 그냥 답을 구하려면 힘듭니다. 분계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자, 거래처로부터 X1년에 만기 6개월짜리 액면 10만 원짜리 6%또 어음을 받았대요. 그리고 2달 지나서 원래 6개월짜리 어음인데 2달 지나서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대요. 할인율 12% 왔다. 12%. 그리고 3월 달에 인식할 단기손익. 물어본 게 단기손익입니다. 그리고 이 할인은 재고 요건 충족한대. 이자는 월할 계산한대요. 자, 이거 쉬운 게 아니죠. 자, 먼저 만기에 받을 금액은 10만 원이었어요. 그 10만 원짜리 어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만기 수취액을 알아야 돼요. 이때 만기 수취액이 이자가 없었으면 그냥 10만 원이지. 그냥 10만 원인데 여기 플러스 6개월 동안 보유하면 그 문제 중에 가로 안에 10만 원 옆에 있는 가로 안에 6% 이자가 있대요. 그럼 10만 원에 대한 10만 원 곱하기 6%면 0.06. 0.06. 그리고 곱하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자율은 연이거든요. 이자율은 연이에요. 말이 없어도 근데 여기 연 이자 있죠 참. 없어도 연이야. 회계에서 말하는 퍼센트는. 근데 이건 12달 기준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기서 6개월이니까 6개월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만 주의하면 돼요. 1년 단위니까 12달 해야 돼요. 1년 12달. 근데 그 중에 여기서 또 써야 될 게 뭐냐 이게 중요하지. 6개월짜리 어음이니까 일단 6을 쓰는 거죠. 그럼 계산하면 6,000원이고 요거 12분의 6이니까 3,000원. 그 10만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면은 10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할인율 계산해야 됩니다. 할인율을 계산해야 돼. 이때 할인율은 만기까지 가면 10만 3,0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 할인했으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한테 미리 받는 대가로 12% 이자를 주는 거죠. 0.12. 이것도 연 12%죠. 연 12%. 자, 근데 곱하기 여기서 중요한 거죠. 1년 12달 중에 여기 이제는 요거 확실히 아시나? 여기 와야 될 게 2달이에요, 4달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뭐냐? 2달이에요, 4달이에요. 4달 미경과 왜 2달 지났죠? 앞으로 4달 남았죠? 6개월짜리 어음 중에 2달 지났고 4달 남았어요. 4달 남았는데 제가 돈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그럼 4달 동안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4달, 조달, 차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2냐 4냐 이거 헷갈리면 안 되거든. 요거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 얼마예요? 이거 12, 12, 그 4니까 4일은 4, 4, 32, 4120인가? 이렇게 나올, 맞나요? 계산기를 안 들고 와서? 10만 3천원 곱하기 0.12 곱하기 12분의 4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4만 곱하면 되거든요. 10만 3천원 곱하기 0.04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4일은 4, 4, 32 맞죠? 맞을 거예요. 그럼 요거 그럼 실수금은 10만 3천원에서 4120을 빼면 98880인가? 아, 99인가요? 아, 헷갈려, 이렇게. 98880? 예. 네. 아, 이 계산도. 98880. 그럼 다시 문제로 들어가면 실수금이 98880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자가 없었으면 10만 원에서 98880을 빼면 손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자 수익도 있어요. 요걸 인식해야 돼. 이때 우리 회계에서 비용 인식이 발생주의다. 이건 들어보셨죠? 비용은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 수익은 실현주의. 그래서 요 실현된 이자를 구하는 건 경과이자를 구하는 건 자, 만기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10만 원 곱하기 6% 이자를 받았겠죠? 0.06을. 그런데 내가 지금 2달만 가지고 있었어요. 12분의 2 요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거 6,000원, 12분의 2면 6분의 1이니까 1,000원이죠. 그럼 1,000원만큼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1,000원만큼. 그래서 결론은 대변합계 10만 1,000원에서 98880을 뺀 금액이 처분 손실이에요. 10만 원이었으면 1, 2,
1120이었겠지? 근데 1000원 더 붙으니까 2120이네요. 2120 이렇게 되겠죠? 2120. 근데 물어본 게 뭐였냐? 당기손익. 당기손익이라는 건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분 손실은 2120원이지만 수익, 이자 수익이 1000원 있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120원. 1120원. 이 문제는 계산도 좀 거시기해요. 수익보다 비용이 많으니까 손실. 답은 어쨌든 있는데 쉽지 않죠, 이게. 그리고 계산기 없이 만약에 이거를 계산기 없이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걸 이 틀을 맞춰서 자꾸 계산기를 눌러보면 정해진 틀대로 가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어쨌든 안 해본, 연습을 안 하거나 그러면 아예 손도 못 대죠. 그리고 만약에 분계를 안 하고 그냥 풀려면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에 요점란에 다시 OX 문제 위에 보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대차 차익, 지금 저는 대차 차익으로 했잖아요. 대변에 이자 수익까지 적고 나서 대변에서 차변 실수금 뺀 금액을 적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되는데 옆에 또는 할인료 빼기 미경과이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까 할인료가 얼마였냐면 할인료가 여기 4,12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매출채권 처분 손실 구할 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지금 이미 구했지만 그냥 대차 차익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분계를 해서 대차 차익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또는 할인료가 아까 4,120원이었고 마이너스 미경과이자. 근데 이걸 계산하려면 또 귀찮아요. 미경과이자가 뭐냐 하면 아까 6개월짜리 어음 중에 2달 지났고 4달 남았죠. 4달치 이자 12분의 4. 아까는 12분의 2인데 이걸 12분의 4로 계산하면 6,000원에 12분의 3은 3분의 1, 2,000원이거든요. 2,000원을 빼면 2120 나와요. 2120 이렇게 나와.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굳이 또 이걸 미경과이자를 또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어쨌든 그럼 여기서는 경과이자를 구하고 여기서는 미경과이자 12분의 4.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구해야 되죠. 근데 이거 하려고 딴 거 하기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거 분계할 때 실현된 걸로 쓰는 게 우리 회계에서 말하는 발생주의, 실현주의니까 이게 더 쉬울 겁니다. 분계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결론은 분계를 잘하고 못하고는 결론은 우리 기본적인 이론 바탕이 되어 있으면 분계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도 결론은 분명히 계산 문제지만 이론이 받쳐주지 않으면 계산도 안 된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손상으로 갑시다. 손상도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시험은 뭐 10번 중에 7번이고 모든 시험에서 이 손상이 안 나오는 건 없죠. 대손, 예전에는 대손상각, 그리고 여기서 귀찮아도 여러분 귀찮지만 대손상각비라는 표현과 손상차손이라는 표현을 귀찮아도 같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문제 내는 사람들이 같이 냅니다. 그 지금까지는 대손충당금이었지만 지금은 손실충당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귀찮아도 둘 다 알아두세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다른 시험도 이런저런 시험 봐도 어떤 문제는 손상차손, 어떤 문제는 대손상각비래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둘 다 해두세요. 기본적으로 설정할 때, 결산 때, 대손 설정할 때 분계가 이렇게 되죠. 물론 책에는 두 줄로 돼 있죠. 만약에 환입될 때 분계도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추가 설정하는 거고, 그리고 대손이 발생했다. 그럼 매출 채권을 만약에 못 받게 되었다. 그럼 못 받게 되었다면 충당금으로 메꿔주고 나머지는 다시 손상차손, 대손상각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두 번째. 그리고 만약에 포기했던 채권을 회수하게 됐다. 그럼 다시 충당금을 부활시키죠. 요런 과정, 요런 분계 과정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T계정, 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 계정 구조를 꼭 기억하시라. 그려드렸죠. 그럼 매출 채권에 대한 차감 항목이죠, 이게. 그러니까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입니다. 그래서 안 보고도 그려야 돼, 안 보고도 그려야 돼요. 기초잔액은 대변. 기초가 대변이면 기말은 차변. 이때 여기서 이 기말 잔액으로 나와야 될 금액은 어떻게 구하죠? 말로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옆에 써 있지만 단기말, 대손, 추산액. 단기말, 대손, 추산액인데 보통 이건 어떻게 구하냐? 매출채권 기말잔액. 기말 매출채권 기말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기대신용손실. 요즘 말로는 기대신용손실. 이고 예전에는 대손 추정률이죠. 기대신용손실률. 이걸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기말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률. 그 다음에 대변이 충당금의 추가 설정인데 이 의미는 추가 설정이지만 절대로 이렇게 안 물어본다. 뭐라고 나오냐?
손익계산서상 손익계산서에 적힐 비용 손상차손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 손상 발생 대손 발생이죠. 대손 발생. 그리고 드물게 대손됐다가 회수되는 상각채권 추심 회수액. 대손됐다가 회수하는 이 분개할 때 대변에 있으면 대변에 오는 거고, 분개할 때 대손 발생했을 때 충당금 차변이면 차변에 오는 거고, 충당금 추가 설정하는 거, 충당금 추가 설정할 때 상대 과목이 대손상각비니까 손익계산서의 비용이죠. 그러니까 분개와 전기가 회계의 기본이다. 이 연습을 하면 이 계정구조 외우는 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거에 빨리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다 숫자만 대입해서 문제를 맞추는 이런 경우도 꽤 많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OX 문제인데 이거 지문으로 그대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1번 기말 현재 손상평가 전 손실충당금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매출채권 10,000원이 손상 추정된다. 이럴 때 분개는 차변의 손상차손, 대변의 충당금이다. 이거 기본 이거잖아요. 맞죠?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전기의 손상으로 제각, 장부에서 지워버렸던 채권 10,000원 중에 5,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손상차손이다. 받았다면 대변에 충당금이 와야죠. 손실 충당금이. 손상차손이 아니라 충당금이 와야 됩니다. 그럼 틀린 거지. 그 다음 3번 이런 것들이 시험장에서 은근히 헷갈립니다. 3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의 과소 설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은근히 어렵죠. 자, 기본 분개가 이거잖아요. 이 기본 분개가 이거. 근데 이 분개를 뭐라고요? 과소 설정? 그러니까 이 분개를 쉽게 말하면 과소, 쉽게 말하면 누락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원래 손상차손은 비용이고 손실충당금은 자산에 대한 차감항목. 어쨌든 자산이죠. 자산이 대변이니까 마이너스인 거지. 근데 이걸 누락했으면 비용으로 적을 걸 안 적었으니까 비용의 과소계상이 되고, 그리고 자산이 문제인데 자산이 감소자의 대변이니까 빼야 되는데 안 뺀 거지. 그럼 자산은 과대평가죠. 자산은 과대. 그러니까 자산을 과소평가한다. 틀린 거예요. 결론은 항상 열쇠는 어디 있다. 우리 회계의 해결 열쇠는 대부분 분개와 전기. 분개 연습을 많이 하면 그만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분개 연습이 잘 되면 얼마든지 이론 문제든 계산 문제든 많이 해결되는 열쇠가 됩니다. 열쇠가. 키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 보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자꾸 생각하려면 꼬여요. 근데 제일 좋은 거 분개하는 거야. 이렇게 분개를 해보면 비용이다 자산이다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걸 파악할 수 있는데, 그냥 문자로 보면 저도 헷갈려. 가끔 과소냐 과대냐 이럴 때 있어요. 또 시험장 가면 마음도 급하고 잘 안 보이죠.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됩니다. 회계 처리를 익히시면 돼요. 4번은 선물로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것도 근데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이 대손충당금 손실충당 계정의 구조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본 건 대손상각비인데 이거 물어본 거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T계정 그리는 것보다 쉽고 빠른 건 없어요. T계정을 그리세요.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론 정리가 돼야 계산도 되고, 계산하려면 요 이론이 돼야 돼요. 이론과 계산이 별개가 아니다. 같은 거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봤으니까 해야 되나? 할까요? 4번 봅시다. 손상 관련돼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대손상각비 했는데 앞으로는 손상차손이나 손실충당금 나올 가능성이 크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 그 두 번째 기초 X1년 초에 매출채권과 충당금은 200만 원과 10만 원이래. 그럼 이거 기초잔액 10만 원 여기죠. 여기에 10만 원이에요. 여기에. 그 다음 X1년도 발생한 거래와 손상차손 추정에 따른 관련된 자료인데 대손상각비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 이거 물어본 거고. 자료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X1년 2월 달에 거래처 파산해서 대손이 확정된 금액 20이다. 대손 발생 이거죠. 여기 대손 발생 2번 차변에 여기다 20만 원 넣으면 돼요. 아니 기초가 10만 원이 있었다. 상관없어요. 그냥 차변에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 3월에 제거됐던 매출채권 중에 8만 원은 받았대요. 상각채권 회수. 대변에 8만 원 받았대. 그럼 20만 원 대손됐다가 8만 원은 건진 거예요. 어쨌든 그랬다고 치고. 그 다음 마지막
X1년말 기말 매출 채권은 350인데 그 중에 3%가 손상될 걸로, 아니면 요즘 말로는 기대 신용 손실이랬죠. 기대 신용 손실이 3%입니다. 그럼 350만 원이 3%면 339, 355,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이 여기 기말 잔액이 되는 거예요. 기말 잔액. 그럼 대차하게 맞추는 게 답이죠.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30만 5천 원에서 18만 원 빼면 12만 5천 원, 이게 답인 거죠. 이렇게. 아니면 역산해 보자. 역산해 보면 다시 보세요. 기초 잔액이 10만 원 있었어. 역산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곤란하네. 18만 원, 이게 대손 발생이 더 많으니까 곤란하네요. 그럼 18만 원이고 20만 원이니까 마감 전에 충당금 잔액이 빵원이 마이너스에 오히려 없네요. 이건 분계로 풀어야 되는데, 분계로 풀어야 돼. 원래 기초가 보세요. 10만 원 있었지. 근데 매출 채권 20만 원 대손됐죠. 20만 원 대손됐어 이렇게. 그리고 충당금은 10만 원밖에 없었네. 그러면 나머지 10만 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했었겠죠. 그랬다가 8만 원 회수됐으면 8만 원 현금 들어오면서 충당금 8만 원이 돼요. 충당금이. 그리고 기말에 10만 5천 원 추가로 설정하는 거죠. 추가로 10만 5천 원을 대손상각비 이렇게 10만 5천 원 설정했다고 치면, 이렇게 했다고 치면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은 여기 10만 5천 원 있고, 여기 10만 원 있으면 20만 5천 원 있고, 그죠? 20만 5천 원 있고, 그리고 대변에 여기 대손 충당금이 다시 취소가 됐지 여기.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리네. 그죠? 물어본 게 비용 처리한 건데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이거 맞나? 다시 처음에 10만 원 대손상각비 10만 원 그리고 8만 원. 이런 게 있어요. 참 이런 게 있어요. 여기를 원래는 역분계에서 대손 충당금이 아니라 대손 상각비를 없애준 이런 것도 있어요. 회계 처리가 원래 대손 됐다가 회수되면 역산으로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를 없애주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보통 그냥 이렇게 바로, 이거 일종의 간편법이에요. 괜히 얘기했네. 분계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분계를 하려면, 정석으로 하려면 이거 역분계할 때 대손 상각비가 먼저 와야 돼. 그래서 대손상각비로 적을 금액은 20만 5천에서 8만 원 뺀 게 답은 답인데, 그러면 더 헷갈려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괜히 얘기했어요. 분계로 하지 말고 이렇게 T계정. 분계로 하려면 분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종의 간편법으로 T계정 그리는 게 제일 빠릅니다. 괜히 했어요. 취소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자, 그래서 손상차손인데 이 부분이 어쨌든 모든 회계 관련 시험에 많이 나오고, 우리 시험도 말할 것도 없이 10번 중에 몇 번, 8번인가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 기본 분계 형식과 T계정 구조를 익히시고, 지금 이런 문제 풀 때도 T계정에 집어넣으면 답이 훨씬 쉽게 빨리 나왔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 가야 되는데 또 쉬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쉬는 시간 잠깐 쉬었다가 재고자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